자, 반갑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한번 저희 신문선의 꼬리에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스포티비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찬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유튜브 통해서 인사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평소에도 친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시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신 교수님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흔쾌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TV조선에서 해설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크게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엿보였다는 생각인데, 먼저 좋았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난 중국전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대표팀이 무실점하고 있다는 거. A매치에서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EAFF 이원 챔피언십에서 2경기 연속으로 실점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좋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대표팀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연령별대라든가 나아가서는 한국 축구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새로운 조합 속에서 조직을 맞춰서 경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그런 조직이 갖춰졌다고 해도 상대가 내려앉고, 그리고 밀집 수비를 통해서 무조건 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기지 않아도 돼, 비기기만 해도 돼, 실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나오는 축구를 상대하는 거는 어렵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대표팀이라든가 또 우리 연령별 대회라든가 또 한국 축구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라는 생각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 신문선의 꼬리에요 입중계에서도 홍콩과 대한민국과 홍콩의 경기를 입중계를 했거든요. 다만 앞서 있었던 일본과 홍콩전에는 6대1이라는 일본의 대승이 있었는데, 반면에 한국은 고작 2골밖에 넣지 못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축구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6골을 넣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넣어야 돼, 이런 생각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쪽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이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초반에 해보려고 했습니다. 원래 홍콩이 최근에 많이 썼던 포메이션 자체가 지난 아시안컵 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홍콩 대표팀이 이 U1 챔피언십 오기 전까지 대표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연승 달리고 이러면서, 심지어 어제 이 녹화 기준으로 어제 발표됐던 피파 랭킹에서 147위까지 6계단인가 7계단이 올라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대표팀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이 E1 챔피언십에서 자신들보다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는데,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백스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할 때는 5-4-1 대형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백스리를 물론 홍콩 대표팀이 썼던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확실히 대표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백스리냐 백포냐 이것의 중요성보다는 그러한 약간 미흡한 포메이션 속에서 경기 운영 자체도 일본과 초반에 어느 정도 대등하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허점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좀 공간 발생하고, 특히나 박스 안에서 일본 선수들을 많이 놓쳤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회들을 일본에게 많이 건네줬었고, 일본이 골 결정력을 확실히 앞세우면서 일찍 승부를 결정지었죠. 그 결과 결국에는 6골이라는 어떤 홍콩에게는 대량 실점의 경기 결과가 됐는데, 홍콩이 그 일본과의 경기하면서 나중에 선수 교체하고 이제 후반전에는 정상적으로 4-4-2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의 경기에서 홍콩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지 제시가 됐었던 그런 청사진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는 포메이션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선발 명단을 받아들었을 때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하게 될지, 아니면 선수 배치를 봤을 때는 백포로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4-2 형태로 대응을 갖추더라고요. 그런데
포메이션만 4-4-2였지 사실상 양쪽 측면 미드필더들이 완전히 내려와서 백식스 같은 6명의 수비 라인을 만드는 걸 보고 아, 홍콩이 첫 경기에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 실점이 많았으니까 두 번째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지켜야겠다. 무조건 실점을 줄여야겠다. 우리가 0-0으로 비길 수 있으면은 네, 그게 가장 좋고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무조건 실점을 줄이는 게 목적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일본이 6골 넣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넣어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홍콩도 1차전에 워낙에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2차전은 상대가 누가 됐건 실점을 줄이는 쪽에 모든 역량을 동원했어야만 됐고요. 그것이 목적이었고 네, 하필이면 우리가 어떤 그런 홍콩 전략 전술에 말려들었던 경기가 됐죠. 물론 일본과 홍콩전에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3-4-3 포메이션이라든가 또는 백4가 되었던 그런 수비 형태가 있었지만 오늘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6백, 때에 따라서는 5백 이런 식으로 수비가 굉장히 강화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물론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일본이 경기력을 지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찌됐든 완성도 높은 공격을 좀 만들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완성도 있는 공격보다는 조금 더 공격이 날카롭지 못했다라는 비판들도 많은 축구 팬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일본과 한국의 축구, 특히 이원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던 일본과 한국 축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로 제시될 수 있는 질문 더하기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일본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은 일본 역시도 이번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이 대표팀 데뷔전 치르는 선수들도 많고요. 맞아요. 대표팀 경력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뭐 조직을 갖추는 게 새로워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그럼 일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대단히 올바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서 한국 축구가 짊어져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본은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의 육성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죠. 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맞지만 어떠한 축구를 할 것이냐, 네, 유소년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선수들이 프로에 가서 어떠한 기본 밑바탕을 가지고 이제 프로 선수가 되느냐,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물론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을 봤을 때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선수들이 올라갔을 때 이제 좋은 팀이 되는 것도 맞는데 하나의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선수들이 성장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A팀 따로, B팀 따로, C팀 따로, 뭐 D팀 따로 다 각기 다른 색깔을 내면서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선수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하나로 융화되는 데까지 하나의 조직,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선수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됐을 때 역시나 그 팀 역시도 조직을 갖추고 조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각기 해오던 축구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끼리 만나도 뭔가 호흡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비교적 선수들이 이제 새롭게 포메이션을 갖추고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도 하고자 하는 방향이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적응력을 빨리 가져갈 수가 있고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각자가 되게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모아서 조화를 이루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물론 그 조화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는 개개인의 어떤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가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원 챔피언십을 보면은 1차전, 2차전, 중국전, 홍콩전 오늘 또 선발 라인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벤치의 어떤 고민도 엿볼 수가 있는 게 대표팀의 1차전 때 6명 정도가 대표팀 데뷔전 치렀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수비 라인은 왼쪽 윙백 조현택 선수 비롯해서 센터백 3명이 A매치 데뷔전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었는데
그 고민의 흔적은 완전히 생소한 조합으로 라인업을 꾸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센터 라인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뭐 오른쪽 윙백도 그렇고 23세에서 연령별 대회에서 호흡을 나름대로 맞춰봤던 그런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이 꾸려진 게 있고, 중앙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이승원 선수라든가 또 서민호 선수가 강원FC 그리고 이제 김천상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그리고 또 이승원 선수랑 강상윤 선수는 2023년 20세 이하 월드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뛴 오늘 홍콩전에서 대표팀 데뷔전 치른 또 다른 김태현 선수, 네, 전북현대의 김태현 선수는 또 강상윤 선수랑 소속팀이 전북현대로 갔고, 네, 그런 이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한 조합으로 이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꾸려지지 않았다. 나름대로 대표팀이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그런 핸디캡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익숙함을 찾으려는 어떤 방법은 대표팀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홍콩의 수비가 워낙에 탄탄했고요. 그리고 식스백, 그리고 위쪽에 미드필더 3명, 뭐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로 내려와 주게 되면은 6-4 형태 내지는 6-3-1 형태를 많이 보였는데, 상대가 이렇게 밀집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비를 깨는 데 있어서 좀 방법론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했죠.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많은 축구 팬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전술적으로 준비된 게 없는 것 같다. 또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오늘 물론 홍콩이 6백, 5백이라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전술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술과 이제 포메이션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쪽인데,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 저희가 EAFF E1 챔피언십이라고 공식 명칭을 쓰는데 뭐 쉽게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동아시안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안컵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백스리를 주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전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선수만 바뀌었을 뿐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같았습니다. 최근에 빅리그의 많은 팀들이, 그리고 또 주도를 하고자 하는 팀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 그러니까 3-2-5 대형인데, 이 3-2-5 대형은 사실 일본 대표팀이 쓰고 있는 포메이션이기도 하거든요. 공격 전개 상황에서 뒤쪽에서 3-2-5를 만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 전개를 할 것이냐. 물론 일본은 능동적인 형태의 3-2-5 형태는 아니고, 일본은 지금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모리아스 감독이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실리적인 컨셉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실리적인 컨셉으로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대표팀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3-2-5 같은 팀들은 뭐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3-2-5의 포메이션을 최근에 유행을 시켰죠. 네, 최근에 어떤 유럽 축구는 여러 팀들이 어떤 전술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전술을 선도하는 감독은 여전히 펩 과르디올라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하는 걸 보고 많이 카피를 하고 차용을 하고 거기서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입히려고 하고, 네, 이런 색깔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어쨌거나 우리 대표팀 역시도 3-2-4-1이라고 할 수 있는 3-2-5 대형을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는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외국의 많은 팀들이, 그리고 니운다나 일본이 3-2-5 대형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왜 3-2-5 포메이션이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많은 팀들은 수비할 때는 4-4-2 형태의 포메이션을 취하고요. 여기서 공격을 나갈 때 3-2-5 내지는 3-2-4-1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백에 들어가서 빌드업 과정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최근에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만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시즌에는 중앙 수비수죠. 존 스톤스 선수를 올려서, 그러니까 포어 리베로처럼 올려서 3-2-4-1 대형을 만들었는데, 완성도를 가질 수 있으면 상당히 이상적인 전술이지만 중앙 수비를 그렇게 포어 리베로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수비 쪽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 그 단 한 번의 리스크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엔 또 가디올라 감독 역시도
포리버러 형태의 3-2-4-1을 잘 안 쓰고 센터백 가운데 한 명, 센터백의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에 있는 선수를 올려서 3-2-4-1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풀백을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시켜서 3-2-4-1 대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유럽에서 전술을 선도하는 팀들이 왜 3-2-4-1을 들고 나왔냐면 역습에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비 숫자. 그거는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공격 전개 상황에서 우리가 넉넉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3명 이상은 배치되는 게 가장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취지하에서 고민 끝에 나온 몇 가지 이 진화의 버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모두 다 건너뛰고 거기서 우리가 갑자기 3-2-4-1 한다? 3-2-5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선수들이 얼마나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대표팀 소집은 항상 시간이 짧잖아요. 그 사이에 그 포메이션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략을 숙지하고 전술을 익혀서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축구 해설 박찬하가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날씨도 물론 중국전보다는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더웠고, 근데 홍콩을 상대로 우리가 오늘 승리하면서 아마 A매치가 15연승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12경기 연속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홍콩을 상대로 정말 무더기 골을 터뜨리지 못해도 우리의 하나의 완벽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한 끝에 골 결정력이 잘 살지 않았다면 제 점수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네, 똑같이 2-0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팀을 맡고 나서 우리 대표팀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주도하는 모습이 다소간 미흡하거든요. 네, 그런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저는 홍콩전은 그냥 6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6점 정도. 아주 후한 점수입니다. 네, 10점 만점에 6점. 네, 6점. 자, 그러면 앞으로 이원 챔피언십 마지막 한 경기 남았습니다. 남자 대표팀 일본과의 한일전, 대망의 한일전이 남았는데 한일전 어떤 부분을 갖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1차전 중국전에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 라인을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홍콩전보다는 선수의 속도라든가 공격에서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작동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핵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전도 지난 2경기와 마찬가지로 3-2-4-1, 3-2-5 형태의 포메이션을 활용을 한다면 윙백들의 전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윙백들의 전진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서 최근에 실종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를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반대 전환시키는, 이른바 이제 유럽에서 아이솔레이션 전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 고립 형태의 윙포워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축구에서 사실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는 게, 항상 어떤 시대건 간에 공격 전술의 화두는 전환의 속도였고 공간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현대 축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뭐 시간을 십수년 거슬러 올라가도 네덜란드 리누스 미헬 감독 시절이라든가 또 이탈리아의 아리고 사키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들도 시대 보정이 있었을 뿐, 그런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던 건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 돋게도 전환의 속도, 그리고 공간 싸움이었습니다. 네. 지금 축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축구는 훨씬 더 그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현미경처럼 다 분석을 하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네, 이런 단계로 거듭나서 그렇지, 사실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장 크기가 같잖아요. 105에 68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만드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발 싸움에서 우리가 앞서기 위해서는 상대 선수를 반대쪽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바깥쪽으로 달아나면서 그 한 발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중앙에서 반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이른바 아이솔레이션의 모습들이 최근 대표팀에는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과연 잘 펴져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자, 오늘 긴 시간 경기 관전평 해주시느라 고생하셨던 박찬하 해설위원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광팬들이 모인 저희 신문선의 꼴이에요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문선의 꼴이에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신 교수님이 축구에서 이제 어떠한 위치에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얼마나 신금을 울리고 네, 좋은 순간들을 함께 했는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계속해서 이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 PD의 조언입니다. 저희 박찬하 해설위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